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주화 30년 미래 한국을 논하다 2017 전국고등학생 토론대회 결승전 진행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예선을 거쳐서 본선 32강전 토너먼트로 진행된 열띤 경쟁을 뚫고 올라온 두 팀. 과연 오늘 어떤 팀이 우승을 거머쥘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승전 토론의 주제는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먼저 결승전에 진출한 두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팀은 충북시도 대표 산남고등학교 지혜진, 송지수입니다. 네, 반대팀은 인천시도 대표 인천국제고등학교 서민재, 김건우입니다. 네, 찬성과 반대 팀은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대회 대상팀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장학금 100만 원, 그리고 지도교사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부상이 수여됩니다. 양팀 우승을 위한 이 최고의 관문이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띤 토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회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5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청운대학교 이호은 교수이십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태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송이남 대전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입니다. 고범준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 교수입니다. 네, 결승전 토론의 성패는 심사위원단 5분의 평가를 토대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이 토론 진행 방식과 규칙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는 총 30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찬성팀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는데 팀별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자유토론은 팀당 12분으로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맺은 말이 팀별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자, 오늘 결승전 토론 논제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투표 확대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더불어서 국민 발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서 국민주권적 개헌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본 제도의 도입이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미래 유권자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고찰해볼 만한 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국민 발안제 도입이 옳은지 찬성 측은 도입해야 한다, 반대 측은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 팀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발표해 주시죠.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본 팀은 3가지 논거를 들어 국민 발안제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발안제의 핵심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 발안을 입법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발안제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해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화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 발의와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고
국내의 전반적인 토론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본 측은 국민 발안제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반대팀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주어진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반대 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번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도입 과정에서 드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막대합니다. 국민 발안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더불어 국민투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는 GDP 대비 231%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현황을 고려했을 때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민주주의에 현실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국민 발안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 중에서도 삶의 질, 세계 자유지수 등 민주주의 주요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달리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 발안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셋째로 중우 정치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허나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 발안제에서 국민이 선택한 것이 되려 국민의 억압을 불러온 사례도 많습니다. 다수에 의한 여론의 일방적 통제, 담론의 유도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흐릴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저희 반대 측은 이번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 팀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자유토론에 앞서 토론 규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시 1회 발언 시간은 팀당 2분을 넘지 못합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팀원끼리 균등하게 배분해 주시고요. 토론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만을 사용하되 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출처나 근거 제시 시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시간 또 방식, 규칙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4분간 본격적인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발언 시간은 2분을 넘을 수 없고요. 2분을 초과할 경우 감점을 받게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부터 발언 시작하시죠. 네, 먼저 찬성 측에서 제시하신 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먼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두 번째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국민 발안제를 이용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론의 장을 형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국민 발안제에는 그 한 요소로서 국민 투표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경제적 한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재신임 국민투표는 중앙선관위 자체조사의 결과 1,000억 원을 넘는 수치가 추산이 됐습니다. 또 선관위 국민투표 시행 비용 추산치는 최소 800억 원이 초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공부채, 즉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결과 1,003조 5천억 원이라는 굉장히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의 64.4%이죠. 또 국가통계포털 2016년도에 따르면 국민발안제 실시국 중 스위스만 우리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좋습니다. 즉 국민발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일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경제적 여건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직접 토론을 시행하고 직접 토론장을 열고 투표장을 열고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그 부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또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정보통신 사회의 발달에 따라 현재 사회의 민주주의는 과거 사회의 민주주의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전자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그 대안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 발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전자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공론장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죠.
왜 그렇냐면 전자발안제에서 대표적인 반대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해킹의 우려입니다. 또한 국민 발안제에서 전자식을 도입할 경우에는 뭐 이중 발안이라든지 아니면 계정을 여러 개로 임의로 도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자 발안제의 악용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악용될 소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전자 발안제 이런 정도의 이런 정책이나 제도 같은 수준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킹 어떤 제도를 시행하든지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고 이런 점을 점점 더 개선하다 보면 해킹 이런 문제들도 극복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후 정치를 말씀하시면서 국민의 의견이 다수의 여론에 의해 끌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민이 발안을 한 후에 네. 2, 3년 정도 있다가 국민 투표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후 정치나 일방적인 것에 의해서 시민들이 입장이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또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민 발안에 의한 국민 투표를 시행할 때 투표 용지에 전문가들이나 국회나 정부의 의견에서 이 정책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이런 점을 기재해서 그런 투표를 하는 투표 당사자들에게 배부해 줍니다. 그것으로 통해 중후 정치 이런 부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중후 정치에 대해서 더 말씀해 드릴 게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반대 측께서는 현재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반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전자발안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자발안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기표소에 전자식 기기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기기를 도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렇다고 가정에 있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을 할 경우 혹시라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가구가 한 가구라도 있을 경우 그 가구는 국민 발안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 측께서 말씀하시는 직접 민주제적 요소와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의심하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물론 우리나라 국가가 국민 주권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37조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 성숙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잘못된 법률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의회 심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의 중후 정치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스위스 이슬람 성전 관련 건축물 반대의 57.5%가 찬성을 했습니다. 즉 스위스에는 뭐 기독교도 세울 수 있고 크리스트교도 자신의 종교적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이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됐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름하에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 그 이상의 가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까지 우리가 과연 존중을 해줘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1년에 국민투표를 3에서 4회 실시하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에서 모든 이에게 6주간의 휴가를 보장하는 안을 부결하고 장애인 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찬성하는 등 중후정치와는 거리가 먼 이런 정책들도 함께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민의 전문성 부분, 그러니까 있던 전문적이지 않은 법률이 통과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 발안 제도가 물론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그런 전문적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비전문적인 국민들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국민들도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의사협회나 아니면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보다 오히려 더 실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보충해 나가야 할지 그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발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변호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도움을 받다 보면은 민간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 전문성 부분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도 과거에 비해 충분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이후 국민들의 성숙도가 충분히 높아졌고 저희가 찾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성숙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대 의견 얘기해 주시죠. 제가 찬성 측 반론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질문을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만약에 국민 발안제가 도입을 했을 때 중우 정치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안에서도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예.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게 그럴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우 정치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네요. 맞습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우 정치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종교의 자유 관련 사안은 뭐 스위스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거고 세계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원리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법안이 국민 발안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꽤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찬성 측에서는 이 국민 발안제에 대해서 중우 정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스 이런 국가 자꾸만 스위스 예를 들게 되는 이유는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스위스가 이미 국민 발안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 발안제를 통한 투표제를 시행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 만약에 이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론회나 앞으로 이런 토론장이 더욱더 담론장이 형성되고 이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중우 정치에 휩싸이기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정치 의식을 갖고 정치나 이런 국민 투표, 국민 발안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토론회 장이나 담론장 같은 것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민주주의에서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진짜 그 이념을 살펴보자면 피치자와 통치자의 일치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의민주제에서는 이 통치자의 권리가 더 크고 피치자의 권리가 더 약하다라고 보았는데요. 만약에 발안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피치자와 통치자 둘의 권리는 모두 일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방법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국민 발안을 도입하지 않고 대의민주제에서도 이러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또한 현재 국회의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과 유권자 모두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현재 80% 이상의 국민들은 국회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피치자와 통치자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시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은 시간이 찬성 측은 6분 12초, 그리고 반대 측은 7분 50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찬성 측에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반론을 하겠습니다.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국민들도 있겠지만 비전문적인 국민들도 있다. 이것이 저희가 지적하는 바이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 발안제에 충분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일반화에 오류를 하셨는데 그 표본조사를 일반화를 하려면 최소한 2개의 표본조사를 가지고 이것이 공통된 수치를 나타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설문조사 대상이 1,000여 명이라고 하셨죠.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다. 과연 이 1,000여 명의 의견이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또 이제 담론장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걸 통해 이제 국민 발안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담론장이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완전한 변화가 추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기대만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 발안제를 도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또한 국민 발안의 마지막 과정으로 국민 투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성 측에서 얘기를 해주신 바에 의하면 현재 국민들의 시민 의식이나 아니면 국민 의식 같은 것이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완벽하게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홍보와 선전의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2013년에 스위스 CEO들의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국민 발안이 됐습니다. 2013년이죠.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었는데 또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재계에서 이 CEO 고액 연봉 제한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을 벌인 것이죠.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국민투표가 말 그대로 정책 대결로 가서 매니페스토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선전,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그 국민투표의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 지적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담론장이 현재 형성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측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중우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선전 홍보 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측의 생각으로는 이런 선전 홍보들도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출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더욱더 확산되고 의견이 교환되다 보면 결국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국민 발안 제도가 자리 잡혀서 국민들이 서로를 더 설득하고 이럴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전문성을 가진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의 한계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가 조금 핀트를 좀 다르게 잡고 싶은데요. 먼저 대안을 그 전에 말씀해 주시라고 했으니까 그 대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민주주의는 최근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허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국민발언제는 대의제의 한계인 국민 의사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의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완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국회에 있어 국민들을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국회로 하여금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와 선전도 어떤 정당한 활동의 일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찬성 측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유신헌법 아실 겁니다. 맞으시죠? 아마 학교에서 배우신 적 있을 텐데 그 유신헌법이 국민투표에 붙여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91%의 투표율 그리고 91%가 넘는 찬성을 받아서 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신헌법이 폐지되는 기간 동안 가장 억압한 것이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지지한 법이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홍보와 선전을 물론 정당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대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국회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는 상태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측에서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상반된 그런 다른 측의 사항이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의제의 한계를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유신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국민들과 현재의 국민들은 서로의 정치적 성숙도가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그런 국민들의 수준과 맞지 않는 예시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국회의 비전문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회에는 현재 많은 수의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는 각자 국회의원들이 현재 속해 있었던 분야, 전문 분야 혹은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배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임시위원회들도 설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위원회를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저희 측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경상북도에 문경세제에 있습니다. 문경세제. 거기에 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터널이 만약에 거기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잠시 이용할 수 없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거는 원래 잘 쓰던 터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터널을 뚫어서 가능하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 터널을 새로 뚫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인명의 희생 또한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 터널을
멀쩡한 터널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고가 나게 한 원인,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릴 것의 예가 아이슬란드인데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가 포럼을 구성해서 헌법 제반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의회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또 법률안 발의 과정에 참고를 합니다. 즉 국민이 발의할 필요가 없이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법을 만들 때부터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준 이런 대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 말해주시죠. 하지만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이 법안 발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사항이 그리 많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설문조사에서 국민 체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므로 국민 발안 제도 새로운 길을 뚫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 발안 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점점 지금까지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시해 왔는데 저희 측의 생각은 결국 민주주의는 지금까지는 대의 민주주의가 실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민주제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점점 더 민주주의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반대측 발언해 주시죠. 예, 일단 저희가 문경세제 터널에 대해서 비유한 것은 저희 측은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한 그 차들 그런 것을 빨리 치우고 만약에 왜 그 사고가 일어나느냐 아스팔트가 혹시 노후에서 그 사고가 발생했다면 30년대 아스팔트를 갈고 좋은 걸로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수많은 비용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제 담론의 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토론의 장, 담론의 장 충분히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만약에 입법부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토론회장, 담론회장을 국회에서 직접 해준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민 발안제 자체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훨씬 더 발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요소가 가미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국민 발안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실제로 민주주의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지. 하지만 실제로 2016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 자료에 따르면 국민 발안제를 실시하는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국민 발안제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은 하위 랭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정치적 성숙도가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세계 자유지수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성숙도에 대한 이런 지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객관적 자료가 있으신지 과연 지금 현재 국민들이 더 성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으신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반대측이 자료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자료에 대한 출처를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2016년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87.2%였고 다수의 국민의 의견은 묻히고 있다라고 대답한데 86.4%의 국민들이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조선일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나의 의견에 관심 없다에 59.4%의 국민들이 답하였고 정치 관심도에서 관심 없다에 59.4%의 국민들이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저희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지금 반대측께서는 대의민주제와 그리고 직접민주제의 한 분야인 국민 발안을 대체한다는 수단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측에서는 대의민주제 또한 발전을 시키고 국민 발안의 요소를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제에서는 국민의 뜻을 직접 발의하지 못하고 국회를 거쳐서 발의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국민 발안을 대체할 점이 대의민주제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국민 발안을 통해서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민들도 국민 발안제 도입에 찬성하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조사하신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신 자료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국민 발안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국민들도 원하는 국민 발안제 도입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네, 제가 먼저. 네, 반대측 발언해 주시죠. 찬성 측께서는 혹시 스위스의 국민 발언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되게 간략히 말하자면 국민이 발안을 하고 국회에서 가결 또는 부결을 하면 이제 부결이 될 경우에 이제 칸톤과 연방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국민 투표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 투표에 회부되는 조건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국회에서 아무리 몇 번을 부결을 해도 국민 투표에서 가결을 하면 그 법은 그대로 입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물론 이것이 국회의 배타적인 입법 영역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 거절을 해도 국민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입법권 침해가 아닌가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또 이제 찬성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 여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발안제를 실시했을 때 권력이 가장 커지는 것은 그냥 유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을 때 국민 발안제 도입 시 어떠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지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 자료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정세균 국회 출처를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출처가 아니라 그 조사를 했을 때 국민들에게 이 국민 발안제를 실시했을 때 어떠한 비용이 나오고 이런 것을 이제 고지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 과정에 대한 질문. 네, 조사 과정에 네. 대해서 발언해 주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위스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회에 그런 간섭을 받는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발안을 중심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그 발안에 대해서 좋은 점 또는 나쁜 점 등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접 발안의 요소는 포함하나 스위스와 같이 국회 부결을 받는 것이 아닌 직접 발안제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시간 상황이 여유롭지 못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렇게 3개국의 나라가 2016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에서 24위인 한국보다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슬로베니아나 뭐 그런 국가들의 사례를 들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특정 국가 내에서 각자 국가들의 내부적 사정이 있고 그런 정치적 제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강조하고자 싶은 바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성숙도는 결코 낮지 않다. 미국 대선, 2008년 대선 62.2% 투표율 기록하였고요. 그 이후에 57.2%, 러시아 2012년 대선에서 65%의 투표율, 일본 2012년 59점 투표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 현재 대한민국 지난 18대 대선과 19대 대선 투표율은 모두 75.8%, 77.2%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충분히 투표율도 높고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도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자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답게 정말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각 팀당 1분 30초씩 맺은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논리와 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 먼저 반대팀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반대측 마지막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도입 과정에서 드는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을 지적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찬성 측에서는 내놓지 못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민주주의에 현실적으로 기여하기 힘든 제도임을 말씀드리며 실제로 국민 발안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유신 헌법 그리고 종교적 자유 침해와 같은 중후 정치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발안제는 저희는 프레온가스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온가스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각광을 받았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 여러 한계에 부딪히면서 프레온가스 제품을 회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저희 반대 측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과정에 국민발안제가 과연 그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국민발안제의 한 요소인 국민투표를 실행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지 부분적인 이익만을 보고 섣부른 정책의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차후에 프레온가스와 같은 더 많은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찬성팀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찬성 측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중후 정치의 문제점, 자금의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국민 발안제는 민주주의 시행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 본 측은 전자 발안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과거에 비해 충분히 상승하였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현재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바입니다. 입론을 정리하자면 첫째,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둘째, 국민 발안을 입법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측은 이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훨씬 진보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룩해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강력한 법이나 제도, 정치 제도에 의해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다면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다른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이에 도입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단계를 과거에 비해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승전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최종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결승전까지 대장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2017 전국 고등학생 토론 대회 굉장히 뜨거운 접전이 벌어졌었는데요. 과연 이 심사위원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심사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송인남 위원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조연설이나 매진말을 할 때 두 팀 공이 원고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아서 사실 설득을 하려면 상대방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설득 방법인데 두 팀 다 원고를 보고 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다. 물론 자유 토론할 때는 서로 이제 얼굴 보고 얘기를 했지만 원고를 보고 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물론 아직 고등학생들이라 뭐 프로 토론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미숙함이 좀 있었고 다음번에 토론할 때는 원고를 보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설득이라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뭔가 마음속에 진정성을 담고 얘기를 해줄 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런 두 가지 점이 뭐 나머지 굉장히 잘하셨지만 말의 속도나 원고를 보고 읽는 것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좀 생각이 들었고요. 서로 뭐 논리적인 논거를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사례를 끄집어내는 그런 점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잘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 심사표에 보면 논리를 잘 개발하고 또 상대방의 약점이나 모순점을 잘 찾아내서 공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공격을 할 때 정확한 언어나 토론 예절이나 팀원과의 협력을 잘 통해서 표출해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두 팀 공이 아주 훌륭하게 잘 한 거로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점수 차이는 다르겠지만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앙토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올해 이제 처음 전국 단위 대회를 이제 저희가 하게 돼서 이제 이 모습을 처음 보게 되는데, 뭐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 외에도 이제 말이 속도는 빠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물 흐르듯 막힘없이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상당히 좀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말은 좀 빠르지만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기조연설에서도 그 근거도 3개씩 똑같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상당히 그 좀 열띤 토론이 되겠구나. 또 3가지 근거 제시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토론하셨는데 하여튼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계적 기표들을 제시하면서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하신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하셨나 몰라도 시간 관리도 잘하고 역할 분담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은 토론은 상대방 설득하는 건데 언행의 톤이 너무 이렇게 일정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학생 토론이긴 하지만 너무 톤이 좀 상대방 설득하기에는 너무 좀 밋밋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팀 중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멋진 토론을 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사위원장님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토론을 잘 봤습니다. 산남고, 국제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요. 다른 심사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토론 굉장히 놀랍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찬성팀 산남고 아주 정직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팀 국제고 상당히 유연하고 허를 찌르는 공격도 잠깐 보였습니다. 이제 다만 저도 좋은 점들은 다 말씀을 하셨고 조금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너무 신사적인 게임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재밌게 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오히려 꼬투리도 좀 잡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이 물론 좋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본인의 주장을 해서 설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이니 얼마나 또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토론에 더 열심히 하셔서 토론의 묘미를 더 보여주시는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심사평 잘 들었습니다. 이상 2017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결승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참가자들은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나오셔서 악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2017 전국 고등학생 토론 대회 과연 영예의 대상은 어느 팀에게 돌아갔을지 잠시 후 시상식에서 만나보시죠. 이상 토론회사의 이효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 전국 고등학생 토론 대회 대상 수상팀은 인천국제고등학교 서민재, 김건우 축하드립니다. 멘토링을 하는 목적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수한 학생들이 이런 교실에 모여서 기존에 있던 학생들과 또 다르게 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했던 대학생의 입장으로서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사가 중심인 사회 구조 방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이 사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You're turning my